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나머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통 오전에 열리던 국무회의는 잠시 뒤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검수완박법 법안 공포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자, 잠시 뒤에 국회, 청와대, 검찰, 인수위까지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새 정부 내각 후보자 4명의 오후 인사청문회도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잠시 뒤 청문회 관련 사항 신지원 기자, 최창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술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의 과제를 위해 예산 20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무려 4.8% 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이 자위대에 대한 위헌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마지막 검수완박 나머지 법안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요.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는 다르게 이번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합의가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는 설당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권을 축소 조정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2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법안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서 9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강행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라면서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불법이고 또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그런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고.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고요.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청와대로 이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지는 말라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청와대로 가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보통 오전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오후 2시로 연기됐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 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 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는데요. 오찬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한 뒤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루어지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 절차,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권은 70년 만에 대폭 축소됩니다. 일단 직접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범죄로 크게 제한되고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 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 비서실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잠시 뒤 열릴 국무회의에 신랄 같은 기대를 걸면서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에 체념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 보안 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도 비록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 조항은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지는 넉 달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를 앞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하며 새 정부 청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당선인은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사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을 삼갔고요. 참모들이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질문 받겠습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검경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밑바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형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가 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고 그 법으로 일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된 걸 모르는 건지 인정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 오늘 국정과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 세부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세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 그리고 국정 운영 계획, 국가 목표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고,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등 4가지입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입니다. 이 아래로 110개의 세부 국정과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이고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고 현재 정부 조직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또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안철수 위원장과 간사단, 위원들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현장 중심으로 알차게 일을 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믿어준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국민께도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오전 9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당초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후보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특히 아들과 딸은 자신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장학생으로 선발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동문회는 장학금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던 해명도 거짓일 정황이 속속 밝혀졌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으로 징계를 14번이나 받은 이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논문 짜깁기 의혹과 함께 지도학생의 논문 심사 횟수를 줄여주고 최종 논문 심사는 이른바 방석집에서 하도록 허락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너무 개인의 이익만 앞세운 듯하다는 공식 비판이 나온 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정부 교육수장은 한동안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의당은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너무 당연한 수순이며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다른 후보자들 논란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지만 버티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하라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 정 후보자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을 묻는 질문엔 40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후보자가 재직한 경북대 의대 지원에 합격한 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성인인 자녀의 선택과 진로 고민에 대해 아버지가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역시나 김앤장이 화두였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후배 공직자에게 퇴임하면 으로 갔다가 공직으로 돌아와 일하라고 권유하겠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해 충돌 관련 법적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검증 책임을 묻자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 있다면서 검증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고 오후에 본격 질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한 후보자를 각자 다르게 평가했지만 충돌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무려 4.8% 상승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인데 대기업뿐 아니라 식당 같은 일상 현장에서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기도 파주 칼국수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나가 있는 식당에선 칼국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지금 오후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식당의 대표 칼국수 메뉴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지난 1월 말 2월 초에 1,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요즘 이 식당 주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이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올려야 할지 고민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서 밀가루 값이, 원재료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 최근 칼국수 가격이 평균 8,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직접 이 식당의 대표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 지금 원재료 가격 오르면서 얼마나 부담이 크신가요? 원재료 가격도 올랐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음식 가격에 반영을 못한 채 저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너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손님도 오시니까 음식은 제공은 하긴 하지만 이런 현실들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또 인건비 상승 문제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분들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구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납품업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원재료가 올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가격을 다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다가 또 원재료값 상승까지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실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그래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서울과 경기 400여 개 유통업체에서 생활필수품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평균 5.8% 가격이 상승했는데 밀가루는 15.2%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봐도 평균 3.9%포인트 가격이 상승했고 밀가루는 10.3%포인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7%포인트, 1년 전 대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1년 전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식품은 전월 대비 5.4%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내후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밀 가격이 40%, 곡물 전체 가격은 23% 치솟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렵게 이겨낸 자영업자들, 또다시 물가 상승이라는 대형 악재에 맞서서 생존 경쟁을 벌이게 생겼습니다. 네, 가격이 올려도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칼국수 맛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차돌박이 칼국수가 있는데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칼국수 위에다가 차돌박이를 올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처럼 불황은 칼국수집에서 차돌박이 토핑을 올리도록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맛이 괜찮은지 시식을 하면서 이번 중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칼국수집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대출 완화에 나선 시중은행들이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과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매월 갚아야 하는 액수가 줄고 대출 가능 총액도 늘어나는 셈이지만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8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 1,983억 원으로 3월 말과 비교해 9,954억 원 줄었고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규제 완화와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의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매월 내야 하는 상환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렸고 신한과 NH농협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님분들의 주택 구입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기한을 기존의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 차주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에 따라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만기를 늘리면서 연 원리금의 상환액은 줄고 대출액은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갚아야 할 총 이자액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진병준 위원장 오늘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고요? 네, 진병준 위원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고소를 접수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피의자 조사였는데요. 미리 조율된 일정이었지만 진 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대신 오전부터 진 위원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지부장들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설산업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가 지금까지 다소 지연된 걸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 의결로 소란을 일으킨 것이 소환 조사를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반대파 제명에 나선 건데 노조 내부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오늘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는 앞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녹취록에서 진 위원장이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인물들 제명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을 제명하면 후임 지부장 인선까지 위원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대규모 점거 시위에 나섰는데요. 천안위원회 현장에선 아침 8시쯤 100여 명 노조원이 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며 점거를 시도하다가 끌려나오기도 했고요. 서울한국노총 본부에서도 200여 명 노조원이 연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통보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재차 약속하면서 점거가 해제되는데요. 천안중앙위원회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경력 200여 명이 현장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 위원장이 물러나기보다는 조직 장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산업노조 내부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4명이 대상입니다. 자, 오전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자도 나왔는데요. 자,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긴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또 오후 청문회가 그 상임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4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마지막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뭐 자녀 의혹부터 본인 의혹까지 의혹이 꽤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전 청문회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 뭐 어떤 해명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크게 일단 자녀 의혹 관련해서 자료 제출에 관한 입장이 있었고요. 또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868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70%를 제출을 했다. 그리고 한 40여 건을 추가 작성 중인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해명 자료만 낼 게 아니라 이런 국회 요청 자료를 더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 김인철 후보자가 오전에 사퇴를 했는데 정 후보자는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도 관련 자녀 편입학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도 고쳐 쓰지 말라라는 속담을 직접 인용을 하면서 하지만 성인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결정적인 뭐 사과라는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녀 의혹과 별개로 윤 당선인과 이제 40년 지기 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뭐 윤 당선인이 대구지검에 있을 때 몇 번 본 사이일 뿐 뭐 직접 40년을 알고 지내진 않았다. 또 그 영남일보에서 관련 언급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를 소개해준 지인이 40년 직이고 자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신지원 기자가 지금 언급해준 대로 청문회장에서 아빠 찬스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는데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18년에는 합격했는데 17년에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선 왜 17년엔 불합격했고 왜 18년에 합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점
학점하고 영어 성적은 이미 16년도 당시의 점수입니다. 즉 네. 스펙은 17,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기술서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점수 차이를 봤더니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네.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기술서를 썼길래 이렇게 떨어지셨는가 궁금한 건데요. 그 자기기술서 내용이 뭐냐면요.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루트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로 갔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제가 몇 가지 보면 이게 자녀 입학이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경북대에서 이제 대구시가 경북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좀 하라고 하는 공문을 이제 접하면서 이게 발달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에도 구술평가 만점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만점 받았더라고요. 예, 만점 받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이제 커트라인인데 38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학을 포기했는데 아마 앞에 사람들 포기하면서 이제 그걸 뭐랍니까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돼 있다가 네. 아마 이렇게 합격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예상대로 이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고민정 의원 질의에는 의혹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해명도 좀 듣고 오셨는데 지금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엄호를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은 이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문회라는 게 검찰 수사하거나 이 무슨 법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 예.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네. 지금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만 지금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유난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예. 대개 한번 이제 내정이 되면은 언론의 검증이 시작이 돼요.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이제 그 이슈가 좀 묻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후보자의 경우는 언론에서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제가. 정리하는데 한계를 하도 많아가지고 예. 아까 방금 기사 보니까 이모부 찬스까지 나와요, 지금. 처조카가 뭐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할 때 본인이 그때 뭐 계열 간호사를 취직했다 이런 것도 예.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다 한이 없는데 아무튼 청문회라는 거는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이 청문회에 가면 안 돼요. 청문회 전에 해명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청문회에서는 그런 거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정책 얘기하는 데입니다. 예. 근데 청문회 가서 해명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계속 도덕성 얘기가 나오니까 청문회 무효론이 나오는데 예. 아무튼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우리 신 기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예. 아빠 찬스는 물론이고 또 무슨 저기 아들, 딸 뭐 논문 공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딸과 이제 겹치면서 물론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다 이제 입시에 관련된 게 다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와서 그 이제 표창장 위조 이런 거였으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정호영 후보자는 아닌데 그래도 일견 지금 조국 사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 공정상식 그리고 입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쯤 되면 저는 정호영 후보가 사퇴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김인철 후보는 그런 맥락에서 사퇴한 것 같은데 이분은 예. 끝까지 청문회를 왔는데 예.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예. 물론 이제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임명을 많이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은 국민들 건강 문제부터 해서 연금 문제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따질 부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자 표명해 주셨는데 자 이제 검증을 넘어서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뭐 고발 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제 정 후보자 본인과 경북대 관계자들 또 아들까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후보자와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경북대학교가 이제 국공립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입학 절차를 방해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 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아들의 경우에는 병역 특혜 의혹이 있었고 논문 표절 논란도 불거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병역 문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 관한 병역 비리 의혹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이제 현역 대상인 신체 검사 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그 정 후보자가 고위직에 재직했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정 후보자 아들이 직접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네. 4급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4급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2015년 당시에 뭐 MRI 진단서나 그 진료 기록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작 자료는 내지 않고 해명만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인 의혹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에 관한 의혹도 있는데요. 그 먼저 학술 논문을 표절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 이제 공무 출장을 가면서 사적 모임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그 대구에 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긋나도록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에게 맡겼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겸직 신고 누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임대 사업자로 매달 이제 수천만 원을 수익을 챙기면서도 경북대병원에 신고하지 않아서 병원 전관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자, 최창렬 교수께서 앞서 이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좀 소명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퇴 의사는 지금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청문 보고서 채택 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이런 경우에 임명에 강행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담 느끼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근데 뭐 어떤 결정이 될지 제가 알 길이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지금 19명이죠. 총리 후보자까지 19명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정호영 후보, 김인철 후보였어요. 예. 한동훈 후보,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좀 조금 다른 이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쪽도 뭐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관이라는 거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검증 과정을 보면서 청문회 전이라도 말이죠.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검증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과 너무 괴리가 되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하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도덕적인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이나 그런 잣대에서 볼 때 이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위협하고 부당하다는 건 차후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위협하지 않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런 인식 자체가 공인으로서의 인식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 끝나고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첫 낙마자도 나왔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자진 사퇴했는데, 잠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온 가족이 같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다 수여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 이후에도 또 의혹들이 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못지않게 의혹이 아주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4명이 다 장학 혜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프로 골프 선수인 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라는 논란 그리고 그 한국 외대의 교수 재직할 무렵 연구비나 뭐 법인카드를 유용을 했다. 네. 그리고 제자의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또 이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이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심사하고 표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그 1999년도에 예. 그 제자가 박사 논문을 제출할 때 이거를 이제 고급 유흥 음식점,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을 심사했다라는 내용이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 제자의 회고록에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보도가 나왔고 또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그 김인철 후보자 본인이 정책 확대보에 이 학생의 논문을 요약한 수준의 짧은 분량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그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오늘 당장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전날 이제 알려진 내용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이제 인선을 한다 이런 기준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김인철 후보자 오늘 스스로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했었어야죠. 네. 김인철 후보자는 그 뭐 오늘 뭐 보니까 유흥지점에서 논문 심사하는 거 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1999년에 일어났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풀브라이트 그 장학금을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본인하고 4명 다 받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 절차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부의 축적 과정이 문제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뭐 전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한 가족이 그 어려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4명이 다 받는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이제 그걸 옹호한 측에서 볼 때 또 말이 또 돼요. 일리가 있고. 또 비판한 측에서 볼 때는 이래서 역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워낙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많기가 어려워요. 장학금 혜택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형 이런 것도 쪼개기 이런 게 꼭 이 김인철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청문 검증하기 전에 말이죠. 청와대에서 그 후보자를 검증할 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너무 아깝지만 고사하거나 사양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가보자. 밀어붙여가지고 청문회 그냥 하루니까 몇 시간 때우고 뭐 대통령 당선이나 대통령 임명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히 김인철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의 그 사퇴를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다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 정부 출범해서 가뜩이나 여서야 된대. 그래야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도덕적 정당성을 앞세워서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만 발목 잡힐 필요는 없는 건데 모르겠어요. 김인철 후보자 이제 사퇴했으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끝나고 여론이 분명히 제가 볼 때 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른바 이제 스모킹건 한 방을 의원들이 터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MRI, CT 원본 자료 공개하면 돼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보이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 검증 문제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제기가 마찬가지 되었었고요. 문제예요. 지금 차기 정부 지금 인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좀 정책 관련해서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도돌이표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여야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건데 검증의 어떤 그 절차를 뭐 국세청이라든지 미국식의 얘기 많이 해요. FBI가 개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글쎄 제 짐작인데 이게 이제 여러 경로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부터 추천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통령이 이제 직접 검토해 봐라 하는 인물도 있을 거예요. 네. 정권 전부 막론하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위에서 하는 얘기를 검증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어떤 부분들은 모르고 이제 내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어떠한 부분들은 아마 알면서 내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부분은 좀 얘기가 되다가 말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서 미군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별걸 다 가지고 미국은 사퇴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자꾸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만 배제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일단 청문 절차를 다시 이번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전 국회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행 발언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의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집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룡 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마다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자,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끝나면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자, 신지원 기자, 이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이 사이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네.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2주 동안의 일정만 좀 일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27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원래 오는 5일까지 예정됐었던 국회 회기를 당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종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찬성이 172표, 그리고 반대 3명, 기권 2명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당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그리고 기권은 검찰청법 때보다 좀 많은 7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교수님, 네. 꼼수 탈당의 회기 쪼개기, 수많은 꼼수들을 국민들이 지켜봤고요. 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가서 다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해놓고 또 번복을 하기도 했고, 자, 이 통과되기까지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요. 예. 우선 딴 것보다도 통과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 조정에 들어간 건 절대 절차적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요.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 국회법이 개정된 게 2012년도였어요. 네. 최근에 동물국회 최근에 2, 3일 전 얘기입니다만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그런 거 막으려고 개정했던 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안건 조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90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기를 해라. 그 소수 의견도 들어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예. 이걸 이제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통과시킨다. 법을 완전히 형해화시킨 거예요. 일단 국회법을 형해화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게 위헌 소속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뭐 받아들여질 여지가 글쎄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 헌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냥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꼼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꼼수이고 편법이고. 그 또 하나 문제가 이 검수완박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이 얘기가 별로 안 됐었어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가정컨대 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박하게 밀어붙였을 거냐라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뭐 회기 쪼개기 이거 익히 봤던 건데 네.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 필리버스터도 국회 선진화법이 그때 들어갔던 거라고요. 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그러니까 어쨌든 소수 의견을 보호하라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근데 소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키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검수완박하면서 정의를 찾겠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지난달 22일 날 중재안에 합의했어요. 네. 그때 이제 선거와 공직자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배제한다는 건데 그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게 네.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명분도 예. 잃고 실리도 잃고. 명분. 그것과는 또 별개로 민주당은 지금 뭐 통과가 최종됐습니다만 예. 과연 저러한 법 절차가 아까 우리가 청문회 얘기 나눴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 일반 중도층 민심들 몰라 지방선거 앞두고 원래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투표율이 낮으니까 예. 강성 지지자들 층에 뭐 결집을 도모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역시 정치라는 건요 일반 중도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봐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저 소탐 대실하는 것 예.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만 남겨놨는데요. 네. 이제 2시부터 국무회의가 지금 아마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제가 볼 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고 봐요. 예. 자, 신지원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연기가 됐죠? 뭐 연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 채택 명분 표면상으로는 증인 채택 문제로 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이른바 그 채널A 기자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 합의를 한 차례 했었는데 뭐 추가 증인을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 출석 없이 하자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네. 뭐 이렇게 지연까지 논의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군요, 아직. 아직까지 뭐 사실 확인이 좀 더 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교 공사 과정에 배수관이 막히면서 바로 옆 상가가 매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느라 아직도 배수관이 그대로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본 시민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조모 씨 부부 소유의 상가 건물이 쏟아진 빗물에 잠겼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고 부부는 수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어른 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식자재 및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돼서 고장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부부는 천안시청에 조사를 요구했고 황당한 조사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상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졌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빗물이 빠져나갈 배수관을 실수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집안 공사를 하면서 박은 말뚝이 여기서 25m 정도 안쪽 지점을 관통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은 부부는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천안시는 배수관을 망가뜨린 천안교육지원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토지 부서를 제때 해주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만든 재개발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전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부부는 조합을 들먹이며 시간을 보내는 당국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없는 조합 액션 몇 년 전부터 취한 액션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의향을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속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부부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장마철에 또 건물이 잠길 수밖에 없다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배수관을 정상화시켜주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취재 뒤 천안교육지원청은 책임질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꿔 전문 업체의 막힘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 원과 148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2018년에는 293억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물린 140억 원대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이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9시부터 동대 입구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린 뒤 기어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열차 출발이 10분가량씩 늦어졌습니다. 전장현은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복지시설의 실수로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산채로 화장될 수도 있었던 일이라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복지시설 앞입니다.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온 장례식장 직원. 운구용 가방을 살펴보다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시신 가방을 열고 얼굴을 덮은 비닐을 걷어낸 직원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노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자칫 산채로 화장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하이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쌓인 불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누리꾼들은 공포 영화 같다, 끔찍하다는 글을 올리며 격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하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망 판정에 관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할관청 관계자들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놓겠다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산케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족한 내용도 있다면서 꼭 개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위대에 대한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호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5월인데도 선선한 느낌이었는데요. 내일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 속에 양간 지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나 보군요. 네, 오늘은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히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 이상의 양간 지풍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11시부터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지풍까지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 영동 지역으로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광주와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5mm 안팎으로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양간지풍이 예상되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입산객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구제받기 더 어려운 것 아닌가?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면 범죄자와 싸울 때 효율성은 있나? 자, 검수완박법, 국회 입법 마침표를 찍고도 여전히 우려의 지점마다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민주당, 국민의힘 양측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